네, 시청자 여러분, 3시에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경진 전 의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또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과 함께 주말 모습도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주제를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윤석열의 김치찌개로 정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통 물가를 나타낼 때 기준이 됐는데 지금은 소통의 도구, 협치의 바로미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을 했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위한 시정연설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야당의 협치도 여야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 4천억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 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국정 현안에 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추경 시정 연설을 했고요. 오늘 이제 국회에서 추경 연설하러 갈 때의 모습도 좀 보도록 하면 협치에 좀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습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들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과 일일이 저렇게 악수를 했습니다. 회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맸는데 오늘 추경호 부총리도 하늘색 넥타이를 맸는데 역시 좀 협치, 하늘색은 민주당색 아닙니까? 협치를 상징한다.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단상에 도착해서 이제 좀 하늘색 넥타이 보이고요. 인사를 하고 시정연설을 하려고 할 때 잠깐 해프닝이 있었죠. 지금 여야를 향해서 차례로 인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해프닝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대통령님 의장께도 인사하십시오. 예. 오늘 추경연설 모습, 내용도 그렇고요. 그 분위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취임 직후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추경 연설이잖아요. 지금 네. 6일 만에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역대 그 대통령들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빠른 타이밍이고 일단 59조 원에 이르는 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그걸 설명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총선이 2년 뒤에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는 좋아도 싫어도 이 여소야대 정국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점을 의식해서 또 국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안 해보셔가지고 이 국회 프로토콜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의장한테 인사부터 하고 올라가서 좌중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연설을 시작하는데 처음이시다 보니까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 내용 문제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그게 아마 윤 대통령의 메시지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취임식 취임사도 그렇고 오늘 추경 연설도 그렇고 굉장히 짧습니다. 분량이. 그래서 군더더기나 미사 여구를 좀 빼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이런 스타일이 조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두루두루 본회의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야 의원들하고 악수를 했는데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국회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아직 그 갈등 사안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 의원석에서 피켓팅을 한다든지 야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야당 의원들 보면 썩 반기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하고 어쨌든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인 거는 국민들께서 아마 좋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시정연설 내용 가지고 본다면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든지 국제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한 우려들 이제 표명을 하셨고
또 대한민국의 현재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 노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금 문제 반드시 개혁하겠다. 그다음에 당장의 눈앞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국가 전체로 이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9조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 세부 내역은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내용도 굉장히 의미 있게 잘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6일이라고 하는 짧은 취임 직후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국회를 찾았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하고 지금 손을 잡고 악수를 했고 시정연설 하기 직전에 사실은 지도부 각 당 지도부 간에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 의장 그다음에 뭐 각 당의 당 대표. 근데 이분들하고 앉아 있으면서 최소한 편안하게 얼굴을 트고 잠시 담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취임한 대통령이 각 정파의 대표자들하고 매우 긴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킨십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 장철민 의원님은 오늘 문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자리에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악수 뭐 야당 의원들에게도 다 일일이 악수를 하던데 악수는 하셨습니까? 제가 그 악수하는 그 경로의 마지막쯤에 안쪽에 있어서 그런가 예. 저랑은 악수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불러 세웠어야죠. 불러 세우기까지는 좀 그래서 예, 저는 그냥 지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약간 익숙한 이 그림이나 이런 건 아니었어서 뭔가 뭐 제가 뭐 이렇게 진짜 뛰어들어서 악수할 예, 상황은 아니었고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가 보통 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하기 전에 그 의장실에서 환담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오늘 협치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긴 했지만 그게 협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나중에 국정 운영 상황에서 여야가 협의를 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잘 진행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협치가 그냥 말이나 주장이나 구호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 발 더 나아가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하나의 아쉬움. 그리고 추경이 이 편성된 과정이나 내용들이 실제로 이 여야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이 국민들의 목소리들을 반영한 대선 과정 공약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더 반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협치를 구체적으로 추경에서 어떤 식으로 녹이고 이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아마도 국회가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이나 이게 국민들에게 직접 예. 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도 더 좀 의미가 있었을 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우리 인사청문회 과정들을 보면서 대통령이랑 야당이랑 굉장히 갈등이 좀 심한 양상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행해야 될 것은 강행하겠다, 관철시켜야 될 것은 관철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시정연설 할 때도 조금 걱정은 좀 됐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굉장히 낮은 자세로 시정연설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연설문을 쭉 봤는데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국회 도움이 절실하다. 그다음에 의회주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의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국정 운영의 중심이 국회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하시면서 사실 우리 의회를 존중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낮은 자세로 협치에 임하려는 태도를 좀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대강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유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은 이번 시정연설과 맞물려서 다른 이벤트들도 있었잖아요. 영수회담을 제안하시기도 했고 또 이 여야 만찬, 김치찌개 만찬을 제안하시기도 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야당이랑 적극적으로 협치를 해야 된다.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어렵다. 더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을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국정연설은 정말 윤 대통령의 낮은 자세 예.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임기 초라하고 너무 미화되면 안 되니까 쓴소리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협치라는 게 자칫하면 알맹이 없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정치 용어입니다. 오늘도 연설문에 보면 그 협치의 모범적인 사례로 2차 대전 때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간의 전시연합내각, 거국내각을 거론을 했는데 그건 협치라기보다는 사실은 연정이죠.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그거는 야당에게, 즉 소수 정파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예.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협조를 얻는 게 협치인데 근데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협치에 대한 의식은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야당이 협조해달라. 이걸 협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선 이후에
뭐 그 이 협치를 의식한 그런 인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공동정부를 하기로 했던 안철수 후보와의 대선 당시의 약속도 사실상 지금 이행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정부는 실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그 연설문에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의 중심은 의회주의고, 그리고 의회주의는 어쨌든 국정의 운영 중심에 국회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기 초반에 그런 얘기 안 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당시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과연 문재인 정부 5년을 평가해 볼 때 정말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했느냐, 아니면 청와대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종래의 국정 운영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느냐,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뭐 김치찌개에다 소주 한잔 하자 이런 어떤 서민적인 레토릭으로 그것만 가지고서 협치를 얘기할 게 아니고 실제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치찌개 소주 회동의 의제를 던졌어야죠. 주고받을 걸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냥 김치찌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협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저는 메뉴도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 이렇게 뭐 이렇게 통이 작게 김치찌개 소주를 사시면 계란찜 정도는 붙여줘야 돼요. 아니 근데 제가 계란말이도 좀 해야지. 네,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뭐 보충 겸 뭐 이제 윤 대통령을 위해서 방어를 좀 해드리면, 예. 당연히 이제 김치찌개 소주 한잔 하자고 하는 것은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다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이 순간의 핵심 의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유는 석연치 않은데 어쨌든 낙마시켜달라 뭐 이런 요청에서 그 부분을 정말로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치찌개 소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단이고, 예. 그 안에 박혀 있는 협의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내용은 그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인사 관련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회담에 있었던 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그 당대표 위원장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선 전부터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꼭 민주당의 인준을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전한 말에 의하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두 분 비대위원장 다 땡땡땡 말이 없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가 오늘 비공개 환담 자리인데요. 김치찌개 회동이 무산된 게 아쉽다. 협치의 자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얘기하자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인사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거는 이제 낙마시킬 사람 먼저 낙마시키고, 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제 청와대 일부 비서관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문제 삼아 이분은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부탁만 하고 협치는 주고받고인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정호영 후보자 낙마라도 일단 먼저 하는 게 아니냐. 그 말의 함의를 보면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일단 대통령께서 지금 정호영 후보자는 임명을 안 하고 지금 보류하고 그렇죠. 계신 상태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라든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도저히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바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시잖아요, 보면. 자, 그러면 아마 민주당에서 그냥 따로 조용히 이게 밖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만납시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윤 대통령 성정에 만나셨을 거예요. 밖으로 예. 알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민주당이 내면적으로 진솔하게 바라는 바, 뭐 때문에 지금 이 낙마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합리적인 근거를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서로 간의 의견이 좁혀질 부분이 있을 거고,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또 이해가 안 될 부분들이 명확해질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최소한 만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이 의견을 뭐 의견 통일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좁히는 데는 필요한 과정 아니겠어요, 보면. 근데 민주당이 이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협치라든지 이게 대화와 타협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김치찌개 얘기를 제가 좀 참으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진복 수석이 박지원 위원장을 찾아왔어요.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5시 반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영수회담 제안하고 등등등등의 이야기가.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민주당이 무슨 옹졸하네,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네, 답이 없네, 이런 종류의 언론 플레이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협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거의 야바위 정치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언론 플레이란 만큼 말씀이시죠? 이건 완전히 언론 그 겉에서 보여주는 거랑 뒤에서 너무나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협치가 내용을 가져가려면 분명히 저희가 영수회담 제안 같은 것들을 하면 미리 의제에 대한 이야기, 그 어느 정도 톤으로 어떤 이야기가 될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하는 게 정무수석이나 정무라인들의 너무 기본적인 역할들인데 이건 와서 이야기하러 오면서 바로 밖에서는 언론에 기사가 나오고 이거는 정말로 협치를 하자는 태도가 전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정무라인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예. 저는 사실 분개했거든요. 어. 아, 이건 진짜 진정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공작을 하는 거다. 이런 진정성 있는 네. 태도부터 시작해야 저는 협치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네. 진실 게임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정치가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결과는 수면 위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수면 위에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까지 신뢰가 형성이 안 된 이런 상황에서는 수면 밑에서 굉장히 좀 섬세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지금 맡으신 이진복 의원은 그런 점에서 야당 의원들도 잘된 인사라 그랬었어요. 유일하게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호평을 받았던 인사였는데, 근데 그런 분의 첫 작품 치고는 조금 실망스러운 맥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여야가 빨리 대통령과 야당 그 대표가 빨리 만나서 지금 전국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쨌든 야당의 협조 없이 국정 운영을 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뢰를 쌓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를 마치 야당을 향해서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을 떠넘기고, 그리고 뭔가 야당한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통령과 야당 간의 회동 무산, 이걸 자꾸 거론하는 게 향후의 국정 운영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 지난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었나? 당시에도 이제 문 대통령께서 협치해야 된다,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좀 계속 드렸거든요. 근데 당선된 이후에 영수회담 진행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던지고 나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박수현 수석이 라디오에 나가서 영수회담을 제안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섬세하게 물밑 작업을 하고 조율을 해나가야 되고, 하물며 정무수석이 와서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런 거 합시다라고 제안 정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수석이 나타나서 라디오에서 우리는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도 무례라고 느꼈거든요.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그다음 저희 야당이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5시에 만나기로 하고 5시 반에 언론 보도가 나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윤 대통령께서는 박지원 위원장을 향해서 정무수석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김치찌개 회동이 됐든 아니면 어떤 내용이든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아젠다를 들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적어도 소통하려는 의지는 있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라디오에서 대표가 그 내용을 듣는 것보다는. 예. 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젠다는 없었습니다. 뭐 정확히 상황 파악을 가능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젠다는 아젠다는 전혀 없었고, 그것도 만나겠다는 것도 이제 금요일날 점심에 갑작스럽게 제안이 와서 그냥 부랴부랴 시간 맞춰서 잠깐 만난 거였는데 바로 언론 기사가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부적절하다. 라는 걸 느꼈었던 만나자고 거고. 했는데 일단 뭐 만나기 싫거나 민주당에서, 또는 뭐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그날 어렵거나, 원래 오늘 저녁이죠, 어렵거나 해서 못 만난다고 하면 속 좁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쓰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물밑에서 섬세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제안하자마자 바로 기사가 난 건 이거는 언론 플레이 하려는 그러니까 거다라고 그 민주당이 생각하는 내부 거죠. 정리에 대해서 아까 거국내각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그 야당 출신 인사들에게 장관직도 제안하고 예. 하면서 실제로 그런 내각을 구성하려는 작업들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들이 국민들을 세세하게 저희가 막 밖으로 내보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협치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참 많은 노력들을 해야 그게
이 결과까지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영수회담을 한 번을 할 때도 물론 격식 없이 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낸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굉장히 많이 인내하고 내어줄 건 내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격식을 초월한 좋은 정치적인 결과물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과정을 시작부터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이건 그냥 미숙함을 넘어서 제가 보기엔 거의 무식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이 과정에서 이런 논란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제 물밑에서 조금 대화하고 다시 메뉴를 바꿔서 김치찌개 말고 뭐 순두부찌개로 해서 회동을 하자. 막걸리에 파전.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물밑에서 의제가 조율되면 응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수회담도 그렇고 의제를 정리해서 여러 가지 협치에 나서야 되는 거는 이 어떻게 보면 의회, 국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 기본적인 일들이라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까 예. 이 원성호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적인 그 정돈이 돼서 알맹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껍데기 구호로만 협치를 이야기하고 나는 의회주의자야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의미가 거짓 없다는 선동에 사실 가까운 저는 일이죠. 민주당에도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상황이 비대위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리더십이 이렇게 확고하지 못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주 김치찌개 회동 제안을 하면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뭐 말씀하셨던 대로 격식 없는 자리는 좋은데 이번 회담에서 뭘 갖고 얘기할지를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라. 오히려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도 지나치게 지금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하다 보니까 이걸 만나는 그림을 만들어 주는 게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런 계산에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농담 삼아 얘기하듯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서로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신뢰가 없어요. 게다가 대통령 선거가 뭐 차이가 컸으면 모르겠는데 0.73% 이긴 쪽도 흔쾌하지 않고 진 쪽도 승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럴수록 서로 간에 좀 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 뭐 오늘 비공개 회동이 약간 화기애애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지금 며칠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취임식 만찬에서 있었던 사진이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볼 때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활짝 웃는 모습인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비공개 회동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봤더니 김 여사가 시댁이 파평윤 씨다. 시아버님 항렬과 위원장님이 같다라고 중자 돌림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따지고 보면 조카 며느리뻘이 돼서 다른 건 없었고 네. 파평윤 씨가 같아서 네. 39천 관계인가 된다고 어디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39천요. 네. 아 그러면 조카가 이제 많이 되는 그런 며느리가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웃었다고 해서 오늘 참석자들도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하면서 같이 웃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정말 구체적인 앞서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야당의 얘기를 좀 더 듣는 협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일단 말이나 행동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또 하나가 있는 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요. 대통령실의 수석급 이상 전원과 장관에 대해서도 전원, 뭐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공개를 하고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뭐 특별 열차도 운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괜찮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약간의 좀 뭐랄까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서 비판이 좀 있었고요. 특히 광주의 5월 단체 어머니들이라든지 조금 강한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광주에 한 2번 정도는 참배하러 갔었는데 예. 참배단까지 가지 못하고 한 50m 전에 이제 참배하고 물러섰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도 또 당선된 이후에도 예.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데 5.18 민주화 운동이 정말로 큰 공헌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이번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다 광주에 직접 가서 참배를 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 강한 어떤 의지를 피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는 모습이 작년 11월에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방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제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를 잘했다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고 바로 이어져서 개사과가 나오면서 역시 광주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해서 비난 여론이 거셌고요. 이때 이제 당시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항의가 많았습니다. 앞서 보면 피켓에 뭐 개사과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단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이제 추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근데 정말로 그러니까 방금도 협치대에서도 얘기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내용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형식은 괜찮아요. 협치가 괜찮듯이 예. 형식은 어쨌든 광주에 뭐 우리 수석 이상, 뭐 수석급 이상이나 장관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 모양새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실질적인 화해와 용서, 진짜 변화. 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방금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이 개사과 논란까지 일었었던 그런 태도에 대한 이런 반성과 변화가 있을 수 있냐. 아니면 강원도에 지금 이 후보가 돼 있는 김진태 이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 광주의 점령 이 북한군 이 이야기를 아주 예. 지속적으로 해왔던 분이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와 사과 반성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 광주 시민들이나 이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돼야 이게 완성이 된다. 이게 그냥 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만 많이 가는 거는 잘못하면 이게 점령군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 고려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큰 변화. 이 5.18 유공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태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라고 저는 근데 이 대통령의 움직임 자체가 큰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담든지 간에 대통령과 당대표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 수석 장관들이 다 지금 광주에 가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엄청난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저희 전신정당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그 이해할 수 없는 태도들이 있었어요. 보수정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거나 내지는 일부 극우 강성 지지층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끌려가면서 5.18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뭐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좀 되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대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가 훨씬 더 광주에 가야 된다, 자주 가야 된다, 더 많이 인사해야 된다, 더 많이 우리가 소통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전에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항상 보수 정당에서는 광주 문제에 관해서 한 발 빼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극우 메시지에 막 자꾸 휩쓸려 가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분란들이 없잖아요. 정말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광주에 가서 화해를 구하고 조금 더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바람직한 변화라고 봅니다. 이제 5.18이라는 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파의 기념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국가적인 국민적인 예. 그런 기념일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히 뭐 지난 논란을 당연히 의식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거는 저는 좋은 그 시그널이고 좋은 변화라고 보고 다만 이제 다시는 앞서 이제 우리 김재섭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2의 김진태 혹은 그와 같은 언행이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진정성이 다시 무너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른바 이제 서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어쨌든 이 보수 정당은 주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국한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민주당은 이 광주 전남 쪽에 국한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광주를 향해서 호남을 향해서 소통하고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실질적 노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내각이고 비서실이고 인사한 거 보면은 사실은 지역 편중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호남 쪽에 대한 뭐 균형이나 배려, 안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인사라는 게 능력 중심으로 일 잘하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썼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인사 원칙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인사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고도의 정치적 문제거든요. 때문에 뭐 세대, 성,
그다음에 예. 지역, 안배와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이른바 서진이라고 하는 즉 호남과 역사적으로 화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말뿐인 노력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혹은 인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점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뭐 김치찌개 회동을 제안한다거나 또는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수석 또 장관들 전원이 5.18 민주화 기념운동에 참석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이전과는 보수 정당의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지금 이제 또 야당 측에서는 말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라는 당장 주문이 우리 있었습니다. 광주 출신인 김경진 의원이 아직도 방송을 나오고 계시죠. 이거는 제가 모셔서 나오는 게 아니었나요? 좀 이게 지역 안배나 균형 인사가 부족한 게 아닌가 문제의식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러네요. 동의합니다. 대선 때는 이제 지역 안배를 위해서 대표적인 광주 출신 인사인 김경진 의원님을 특보단장에 임명하고 중책을 맡길 것 같더니 당선이 된 뒤에는 지금 저희 고정 출연으로 중책을 맡아서 나오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네. 대통령님 대변인을 대변하는 매우 중책을 맡아 지금 나오고 계시죠. 네. 강렬하게 서운하다는 말 돌려서 김경진 의원님이 해주셨어요. 저녁에 뭐 근처 식당이라도 잡을까요? 삼겹살에 그럼 소주 한 잔, 김치찌개. 나도 먹고 싶어라고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치권에 또 쏟아질 말들 찾아보겠습니다. 강정 아나운서의 썰핑입니다. 네, 썰픽입니다. 바로 2위부터 보시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자,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쇼핑이 화제입니다. 자택 인근의 한 백화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신발 매장을 둘러보다 직접 신어보기도 하다가 결국 검정색 구두 한 켤레를 구입했습니다. 이후에는 광장시장에 들러 떡볶이, 순대 같은 주전부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대통령실 기자단에도 별도로 공지되지 않았던 비공식 일정이었는데요.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이른바 찍찍 사진이 돌면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주말 쇼핑, 확실히 예전과 달라진 풍경이긴 합니다. 1위 보시죠. 대통령의 문 앞. 두 전 현직 대통령의 문 앞이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토요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첫 대규모 집회. 차별 금지 요구를 위해서 성인 모인 성소수자 단체의 모습인데요. 당초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를 금지한다는 집시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 집회를 금지시켰지만 법원은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라고 판단해 허용했습니다. 집무실이 관저냐 아니냐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은 보수단체 집회로 연일 시끄러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오늘 썰피 강정 아나운서가 소개를 했는데요. 하나 먼저 보면 저희가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주말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쇼핑을 했잖아요. 백화점부터 광장시장까지 저렇게 쇼핑을 하는 모습을 앞서 이제 봤었는데요. 이게 이제 자꾸 청와대 입에 나오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도 몰랐다. 전혀 저런 일정을 가질 줄은 몰랐다는데 제가 혹시 그때 수요일 날 계셨나요?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 100% 한다. 제가 맞췄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장을 보는 이전에 이제 콩도 사고 했지 않습니까? 달걀도 사고 그거 분명히 기획됩니다. 멸치콩. 장담합니다. 멸치콩. 예. 끌고 갓 끌고. 그때 상황이 예. 예전에 콩하고 멸치를 샀는데 백화점에 가서서 네. 신발을 네. 새 신을 신고 신발을 사셨습니다. 이거 참모도 몰랐다고 하는데 네. 이거 당연히 있을 법한 일 아닌가요? 저는 뭐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는 네. 그게 이제 기존의 대통령이 삼청동 청와대에 계시다 보니까 일상사가 전혀 국민들에게
공개가 안 된다 보니까 저런 게 사실은 신기해 보이는 건데 이제 한 달만 지나면 국민들 신경도 안 쓰는 좀 더 성숙된 사회로 대한민국이 가지 않을까. 예. 아니 대통령도 신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멸치도 드셔야 되고 뭐 콩비지도 드셔야 되잖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사생활을 위해서는 뭔가 그런 장보고 사는 게 당연한 거니까 처음만 조금 신기하다 뿐이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적인 뭔가 어쨌든 그런 형태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시민이 불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좀 초반에 이런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도 출근한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 대통령은 항상 24시간 일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 대통령은 쇼핑도 하는구나.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용산 집무실로 이전을 하면서 다 따라오는 변화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변화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초반에 아마도 이게 대통령이 쇼핑하는 것도 처음이고 뭔가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이런 혼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다소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초반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제 한 금방 극복이 두달 될 것 정도 같아요. 지나면 대통령이 뭐 신발 사려고 물건을 확 집었는데 옆 사람이 제가 먼저 골랐거든요. 이런 자연스러운 장면도 기대를 좀 그럴 해봅니다.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이게 청와대의 관저를 사용하셨다면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청와대는 거의 이제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부속실에서 처리하든가 이런 일도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지금 사저에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모습도 조금 자연스럽게 빚어지는 것 같고 그 출근하는 모습도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 출근 행렬을 만난다는 거는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한 번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점을 시민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날이 시간이 좀 지나면 올 수도 있는데 기왕 출근하시는 거 국민들 상식에 맞게 9to5를 좀 지켜주시라. 9시 50분에 출근하시고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5만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5는 지키고 9은 안 지키면은 지각이죠, 그거는. 5 솔선수범을 그 기대해 봅니다. 9to5인가요? 뭐 9to6 아니, 저는 하시지 않나요? 일반 칼퇴근은 국민들? 장려합니다. 칼퇴근은 장려하는데 출근 시간은 맞춰야죠.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은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장 보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쉽게 말해서 부러웠다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런 걸 좀 해볼 수 있지 않냐. 이게 이제 2015년에 메르켈 독일 총리가 슈퍼마켓에서 줄 서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자연스럽게 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사실은 물가도 좀 알고 왜 되게 이제 정치인들이나 뭐 고위 관료들이 가끔 뭐 인터뷰나 이런 데서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예.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장 한 번 본 적이 없고 버스 한 번 타본 적이 없고 지하철 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 소리들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시장에 나가서 대충 신발값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요새 팥값이 얼마 되는 거야, 멸치값이 얼마 정도 되는구나 하면서 좀 체감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이전의 여사님들은 이른바 땡팡맨이나 택배 박스의 즐거움을 몰랐겠구나. 갔나요? 당시 관조로 이렇게 택배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택배 생활을 없겠죠.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어서. 없겠죠. 네. 이 전 정부에서는 최모 씨만 관저에 들어갔는데 택배맨이 들어갔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예. 그 즐거움은 없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는 뭐 당분간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고 싶은 물건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다 비슷하게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니 근데 최소한 그럼 춘추관 앞에다 이렇게 내려놓는. 부속실에서 여사께서 카드 주시고 네. 부속실에서 사오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그래서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청와대 기자에게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예, 그리고 그 시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사저 옆에서 계속 이제 보수 일부 단체에서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건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양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좀 제발 그만하세요. 그게 아마 극우 보수단체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 대표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진중권 작가도 그러죠. 퇴임한 대통령 그렇게 괴롭혀서 뭐가 그렇게 분이 풀리냐고.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국정에 심신이 지치셨을 텐데 최소한 몇 달이라도 좀 평온하게 고요 속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우리가 국민으로서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좀 그만하십사라는 얘기 드리고 추정컨대 그분들이 유튜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거는 시위일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수익활동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근데 저게 이제 과하다 싶으면은 전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거 뭐 방치할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대통령을 향해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뭐 항의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그 시골 마을의 평온한 일상이 깨진다면 그건 주민들의 그 평온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했고, 윤상현 의원 같은 분도 지적을 했고,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굳이 저런 모습까지 보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성이 있어서 저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거기에 그 마을에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본질적으로 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 그 퇴임하실 때 열차 타고 같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유튜버들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태극기 집회에서 많이 보여줬던 약간은 폭력적인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눈에 띄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뭔가 뭐 확실한 조치를 좀 취해야겠구나. 이게 그냥 둬서 안 되겠구나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들었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거의 뭐 다 퇴임하시면 외국 나가 사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이 정상적인 생활이 대통령 뭐 내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 전체가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뭐 소음 측정기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일단 법에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아마 70데시벨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세종 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도 시위하는데 이게 70데시벨까지, 그러니까 69데시벨까지인가 아마 허용이 될 거예요, 보면. 근데 의외로 소리가 커요. 그렇죠. 허용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기준을 좀 뭐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이래서 한 10데시벨 정도 낮춰서 한 60데시벨 정도까지나 소음치를 전체적인 기준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심에서 그 예를 들어 60데시벨과 시골 마을에서 60데시벨은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밉다. 그분들 가서 시위하시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항의를 하고 싶으면 저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힘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가야지,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괴롭히면서까지, 그 양산 주변에서 사시는 주민들까지 괴롭히면서 하는 방식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김재섭 전 비대위원회. 그런데 지금 경찰이 집무실 앞 시위도 법원에서 네.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다. 그러니까 100m 안까지 들어도 된다라고 했고, 이전에 국회에서도 100m까지 얘기를 헌법재판소가 거기까지 막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경찰은 계속 금지를 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은, 그러니까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100m 밖에서 시위를 해야 되는 그 기준이 몇 가지 이제 법에 13조인가에 나와 있는데, 그게 국회 같은 경우도 100m 밖에서 해야 되고요. 법원 같은 경우도 100m 밖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 행정부처는 사실은 빠져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관저만 100m 밖에서 해야 되고, 대통령 집무실은 사실은 그렇죠. 빠져 있어요, 보면. 근데 이게 대통령 집무실도 이 관저 개념에 들어가느냐? 근데 법원이 아니다. 관저하고 집무실은 다르다.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법의 취지는 뭐냐면, 행정부는 최소한 법원이나 입법부하고는 다르게 공무원들은 직접 국민들의 아우성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집시법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들어라. 요게 지금 집시법의 취지다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법 개정을 통해서 따로 지금 요 100m 요 대상에 별도로 추가 집어넣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법원의 법 해석이 맞고, 용산에서는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앞서도 봤지만 상당히 스킨십도 넓히고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경찰은 아직, 저는 용산 경찰서장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내 관내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이 옆에서 매일 시위해. 안절부절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법대로 해야 되지 않나?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법원에서 물론 이제 대법까지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뭐 새로운 어떤 질서 유지의 그 어떤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거를 법 해석 자체를 경찰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태도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소송 걸어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라꾸라꾸 친분대를 집무실로 가지고 가면 관저가 되는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만 자는 데가 관저면 관저가 많을 수, 너무 벤치가 많아요. 관저일 수도 있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엄격히 얘기하면 네.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100m 바뀌면 실은 여전히 청와대 경내예요. 네. 때문에 그 앞에 도로에 집회 시위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 그걸 추정을 하다 보니까는 그 앞에 이제 행진이나 이런 게 금지돼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그 청사 정문까지도 100m가 아마 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걸 추정을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그 행진을 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다툼을 했는데 법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관저는 아니지 않냐 해서 이거 허가를 했는데 허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 경찰 실무 일선에서는 일단은 뭐 금지다 해버리고 불허 통고를 해버리고 나서 예. 법적으로 다퉈라.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단체들도 아마 그 집회 신청을 했다가 그게 이제 불허되니까는 뭐 소송도 내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반복되다 보면 일정한 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청와대 앞도 그랬습니다. 과거의 청와대 앞도 특히나 이제 그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시절에 그 모 목사가 거의 그 청와대 앞을 가로막고서 장기간 시위를 하는 바람에 예. 거의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사실은 뭐 어느 쪽이 집회를 하든 간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근데 적절한 규칙이 만들어지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용산의 모습 등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등 살펴봤고요. 다음 이재명 민주당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의 모습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의 벤치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상임 선대위원장이 인천에서 그 연설 도중 벤치에 저렇게 지금 운동화를 신고 아무래도 벤치 위에 올라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 있죠. 연설했던 모습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운동화를 신고 벤치에 올라가냐 이렇게 따졌는데 연설 끝나고 민주당에서 대응이 있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청장 후보가 벤치 자리를 닦는 모습 저렇게 화장지나 물티슈가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데요. 닦았습니다. 다음 유세에서는 벤치에 올라서 시민 연설을 할 때 저렇게 신발을 벗고 벤치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영상은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4초짜리 영상인데요. 신발은 이때는 신고 올라갔다. 그런데 신발 신고 올라가자 벤치에 앉은 사람들이 황급히 피했다라면서 이제 피한 모습을 좀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뭐 논란이 될 만한 일인지 국민의힘 대표는 일단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 당대표가 언급할 수준의 일인가에 대한 정말 심각한 좀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든 협치와 이런 얘기들을 어쨌든 뭐 내용적으로 불만은 있고 부족함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일, 좀 사실관계가 다른 일 이런 이야기들을 당대표가 직접적인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인데 이런 데에 그 소모한다는 것이 정말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전 더 많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뭐 그렇게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말고도 공격할 게 너무 많은데 굳이 이 신발 신고 올라간 거를 이 당대표의 메시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니까 예. 그거 아니고도 사실 뭐 이재명 후보 공격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좀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들을 짚어줬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뭐 듭니다. 다들 정치하시니까 근데- 정치하시다 보면 저런 일들은 사실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아, 예, 들으세요. 그게 너무 그렇게 네. 그런 표정으로 안 얘기를 안 하셔도 제가 기회를 드릴 겁니다. 네. 예. 아니 뭐 중층으로 가시기 전까지는 그냥 뭐 다 드립니다, 기회. 선거를 전 4번 나가봤는데요. 예. 일단 첫째 신발 신고 벤치 올라가 본 적이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좀 이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영상 있잖아요. 예.
저게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대중전설이라든지 손을 흔든다든지. 근데 옆에 사람들이 좌우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 최소한 수행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본인이나 잠시 좀 자리 좀 빌리겠습니다라고 먼저 고하는 게 선일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매너다. 예, 근데 어쨌든 신체 행동의 프로토콜이 조금 제가 아는 프로토콜하고 좀 달라요, 보면.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저런 것까지 지적했어야 되냐 여부와 별개로 뭐 좋은 행동은 아니죠. 근데 대선 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여기저기 지역도 많이 가서 유세를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평지보다 조금 높은 단상 같은 걸 가져다니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왜 안 그랬을까? 조금 의아해지는 대목이고, 첫 번째 영상도 그렇지만 전 두 번째 영상이 더 문제라고 보는데, 앉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양해를 구하고 올라가야지 거기를 확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당사자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놀랐을 수 있는. 네, 장면인데, 글쎄요, 뭐랄까요? 저런 건 약간 감수성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앞으로 저도 선거 2번 출마했는데 벤치에 개인적으로 올라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올라가겠습니다. 저거는요, 장영태 의원님이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님 보좌진이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저 비슷한 장면들이 지금 화면에 두세 번 최근 연거푸 아이 나오는데, 미치는 장면도 있어요. 예, 누가 세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예. 제가 볼 때는 박철민 의원님이 예, 국가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님이 어쨌든 대한민국 국가의 지도자급 반열로 계시는 분인데 계속해서 신체 행동하는데 이게 화면에 잡힌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제 아니에요. 생각엔 처음 맥락은 워낙에 대선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제 기차에 발 올리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은 이제 확성장치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수행 이 팀 이 맥락에서 좀 있지 예. 않았을까 싶네요.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은혜 후보도 신발 신고 벤치에 올라간 적이 있다라는 고 하면서 그 사진을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 한 곳이라도 이기면 승리다. 사실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나온 수도권 전체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한 군데씩 보면 서울시장의 경우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서울 거주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송영길 후보가 31.4%,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56.5%로 격차는 25%포인트가 넘습니다. 꽤 큰 편이고요.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제일 박빙이다. 관심이 뜨거운 지역이죠. 김동연 후보가 38.1%, 김은혜 후보가 40.5%, 오차범위 냅니다. 그리고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4.0%고요. 인천까지 잠깐 보고 가면 박남춘 민주당 후보가 32.9%, 현 시장이죠. 이 전 시장이었던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45.8%로 오차범위 바깥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인천에는 이제 800여 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1000여 명 정도고요. 경기가 제일 관심인데 강용석 후보가 사퇴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할 것 지금- 같은데요. 지금은 근데 단일화를 제한을 해서 그 단일화를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없다. 보고요. 그 단일화를 받게 되면 강영석 후보한테 뭘 줘야 되는데 그건 아마 강영석 후보의 복당일 거예요. 그러면 강영석 후보가 복당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예. 당내에 많은 이견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데 저분도 후원금을 많이 모았어요. 그거 다 써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다가 뭐 저분 예. 스타일상 그냥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국민의힘에서 김재섭 비대위원 얘기만 듣고 자리를 끝내겠습니다. 아유, 저는 단일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는 안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뭐 4%로 나와 있는데 4%를 가져온 대신에 저는 중앙에서 중도층에서 5%가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우리가 엄하게 딱 선을 그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네 분의 말씀 여기까지. 말씀.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CN 뭐하죠? 라이브. 패시엔 노아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4시에는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바로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지각을 면하려고 비좁은 버스나 지하철에 올라타고 몇 번의 환승을 거쳐 기진맥진 출근합니다. 저도 경기도민이라 잘 압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최소한의 성실함을 요구드립니다. 너랑 헤어지고 난 맨날 우리 집까지 1시간 반 걸려서 갔어. 그건 네 사정이고 누가 그렇게 멀리 살래? 아! 자, 출퇴근 개념이 없다. 경기도민의 그 출퇴근 애환을 잘 나타낸 JTBC 화제 드라마 뭐였죠? 제목이? 나의 해방일지를 봤습니다. 안 보시는군요.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네, 충격받아가지고. 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이제 경기도민이라고 밝히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러니까 자신도 경기도민으로서 하루하루 힘들게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정작 서울에 사는 어떤 분은 출근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뭐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던 거죠. 그분이 누구냐? 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각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지원 비대위원장 40분씩이나 늦다가 재택근무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 수목금 3일간 대통령의 그 출근 시간이 비교적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점점점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40분씩 늦다가 재택근무할 수 있겠다. 비꼬는 그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 시정연설이 있어서 곧바로 이번에 국회로 갔는데 당장 내일부터 출근 시간이 또 관심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과거에 청와대 시절의 대통령들은 주로 경내에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을 잘 몰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내내 출퇴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뭐 투명성을 높인다, 진일보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또 일부 시민들은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일 자신의 출퇴근 시간과 그 동선이 공개가 되는 게 좀 부담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9시 넘어서 출근하면 당장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각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계속 야당 비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 출퇴근제를 선언하실 모양입니다.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이 많을 땐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출근이 있으면 또 퇴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퇴근 시간도 논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난주 이제 북한 단거리 미사일 도발 이후에 대응 과정에서 퇴근 시간 또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북한의 그 단거리 미사일 도발 이후에 그날 곧바로 그 즉각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뉴스설계에서도 했지만 NSC 회의가 아니라 안보실 차원의 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라고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잖아요. 어쨌든 주말 이후에도 이 보도 나올 때도 자, 대통령이 그러면 뭘 했느냐? 혹시 퇴근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자, 야당에서도 이 부분을 의혹 제기를 했는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며칠 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NSC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받고 대통령은 그냥 6시 땡 치고 퇴근했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저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6시 땡 치고 퇴근한 게 아니다. 가짜 뉴스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여당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속 보고를 늦게까지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쨌든 팩트 자체는 야당 지도부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이걸 비판하는 입장을 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각했다 또는 칼퇴했다 이런 의혹 제기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의 출퇴근과 관련해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출퇴근 개념이 없다.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따라서 지각 또는 퇴근 이런 부분들 개념도 성립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퇴근이 없기 때문에 퇴근을 6시에 땡 하고 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출근이 없으니 지각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은 언제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니까 저희 같은 직장인처럼 업무 끝나면 퇴근하는 개념과 단순 비교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출퇴근의 물리적 시간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뭐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출퇴근 개념이 대통령에게 없다. 이 말 이미 어딘가에서 했던 상당히 좀 익숙한 표현입니다. 뭐 들어보셨겠죠? 네, 이 전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들어봤죠.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이 아니라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근무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해명을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출퇴근 개념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는 전부 청와대 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희들처럼 출퇴근 청와대 내에 계셨습니다. 자,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가 근무하는 거지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다라는 식의 당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주장이었는데 결국에 출퇴근 개념이 없다라는 것은 당시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근무를 태만한 게 아니냐 어떤 보고에 대해서 소홀한 적 아니냐라는 게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한 거죠. 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그런 반박을 했습니다. 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고 과거 대통령들도 관저에서 직무를 봤다라고 하면서 반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자 대통령에게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 이 논리가 성립을 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관저도 집무실이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저도 집무실이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탄핵 당시에 국회 여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박 전 대통령 청와대 관저 근무는 근무지 이탈이다. 관저는 집무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였었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시 소추위원 중에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했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었고요. 자, 최근에 또 법원에서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자, 경찰이 지금 집무실은 관저라고 생각하고 집회와 시위를 막자 법원에서는 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관저와 집무실은 다르다. 그러면은 출퇴근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대통령 24시간 업무 본다라는 게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출퇴근 개념이 없다라는 건 맥락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존의 청와대 안에 있던 대통령들도 출퇴근 개념이 존재했는데 지금 하물며 청와대 밖으로 나온 상황에서는 출퇴근 개념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자, 당장 민주당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은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는 주장이 좀 황당하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통체증을 일으키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건 과연 누구란 말이냐. 이렇게 비판 성명을 오늘 내놨습니다. 자,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그 청와대 이전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3월에 한번 썰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다라는 식의 썰기를 했었는데 자, 국정농단 수사를 했었잖아요. 수사를 해보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자, 근무를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난맥상들이 수사로 되면서 자, 이런 기억 때문에 자, 청와대를 나와야 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키워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퇴근 개념이 없다. 자, 결국 관저는 집무실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출근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기왕이면 지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볼 수 있는데 자, 출퇴근 개념이 없다 얘기를 했으니 뭔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자, 결국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은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부수적 이슈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재택근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린 뭐 칼퇴 될 것 같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칼퇴. 예. 지금 바로 퇴근하죠. 이성재 뉴스썰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더 멀리 가야 너를 잊을까 아직 남은 그대의 기억이 혼자 예,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이죠.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격전지가 된 곳, 바로 강원도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차례로 연결해서 현안과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를 연결하는데요. 연결돼 있으시죠?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출연을 두 분께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지역에서 너무 바쁘시다고 도민들 만나시느라고 바쁘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결하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좀 늦게 출발했잖아요. 근데 그 인물은 이광재다. 강원도를 키울 사람, 강원도가 키울 사람은 이광재다. 이게 확산되고 있죠. 인물은 이광재다. 요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지난 대선에서 강원도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공통 공약이었고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들었는데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네, 일단 제가 국회에서 막 지금 떠나고 있는데요. 예. 그 여야 대선 후보의 최대 공약이자 이번 강원도 선거에서 최대 여야 공통 공약이 강원특별자치도법인데 예. 제가 민주당의 출마를 요청받으면서 그럼 민주당에 이걸 내놔라라고 요청을 한 승부수를 냈는데 이 법이 통과돼서 기쁜데요. 예.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첫 번째로는 각종 규제 완화를 극복해서 그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산림 관련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혁파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재정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세종시처럼 이 교육과 관련된 특색이 있다든지 동해안의 경제 자유구역을 강화한다든지 접경 지역에서는 평화를 강조하는 특색 있는 이 강원도 발전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해져 봐야 되겠지만 제주도나 세종처럼 어떤 지자체, 광역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좀 더 보장된 정책들을 펼 수 있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도지사의 권한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네. 앞서 이제 민심 어떠냐고 제가 여쭈니까 역시 인물은 이광재다라는 민심이 있다라고 이광재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이죠. 당시 친노 핵심이었고 강원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강원도에 거물 정신이 이제 떴다 이러면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1년도 안 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잃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와 박빙이거나 일부 뒤지는 조사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 2개를 보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MBN, 매트릭스가 조사한 조사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조사는 박빙입니다. 이전과 같은 바람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10년 전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게 됐고 제가 도지사직을 잃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요. 예. 지금은 제가 한 10년 동안 정치를 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당 지지도 격차는 20%가 나는데 후보 지지도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강원도민들은 대선은 대선이고 결국 강원도를 누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 이런 인물론으로 보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지지도가 좁혀지면서 저는 춘천에서 김진태 후보를 저는 앞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백영월 평창 정선에서도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영동 지역에 다 접경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동 지역에서도 저는 승리할 거로 확신하고 제 생애의 마지막 선거라는 각오로 저는 영혼을 불태워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생애 마지막 생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혹시 강원도지사의 부적절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방을 평가하신다면?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선거에서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로 전화가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고 이제 강원도 선거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선거가 됐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승리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강원도로 이제 전화가 많이 온다. 전국에서 김진태 후보 때문에 이건 과거 김진태 후보 뭐 부적절한 발언들, 이른바 망언이라고 했던 그런 것 때문인가요?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이광재를 응원하는 거죠. 그리고 강원도가 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오고 있다고 봅니다. 기후 위기가 와서 점점 더 강원도로 오신 분이 예. 많아졌고 디지털 시대가 와서 이제 강원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강원도의 시대를 오고 있다고 보고 또 강원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어느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가장 우선점을 두는 공약이 있습니까? 저는 일자리 교육 효도하는 도지사, 일자리 도지사, 교육 도지사, 효도하는 도지사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기업 유치와 더하기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결합돼서 예. 결국 시너지를 내는 거고요. 이거를 많은 대학교를 저는 집중적으로 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고 또 기업에서는 좋은 인재를 구할 수 있는 저는 일자리 도지사가 되는 걸 확고하게 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도지사인데요. 과거 광릉고등학교, 춘천고등학교는 명문대학을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저는 공교육에 대대적인 지원할 거고 대학을 지원해가지고 예. 만약에 교육에 성공하는 강원도가 되면 저는 서울의 강남이 강원도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효도하는 도지사인데요. 강원도에 사시는 연세 드신 분은 이제 65세 예. 이상은 버스비는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아, 버스비 무료요? 서울 시민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타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강원도민들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 탈 수 있는 길을 열 생각이고요. 예. 저는 좀 더 경로당이 신바람 나는 경로당이 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재 후보님, 저희가 이제 여야 후보 시간을 좀 맞춰야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를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막 연결이 됐는데요.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도는 원래 국민의힘 지지가 더 많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앞서 인터뷰한 경쟁자인 이광재 후보가 2010년에 지사로 당선된 뒤에는 4번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최근 분위기는 맞습니다. 김진태 후보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네, 이제는 민주당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가 많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강원도지사 바꾸는 게 이 대통령 바꾸는 것보다도 더 힘든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정권은 뭐 잘못하면 이렇게 5년 만에도 교체가 되는데 이번에 이 강원도지사 민주당이 해온 것은 지금 12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꼭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우선점을 두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 춘천에는 한국은행 본점을 유치하고 예. 원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공약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들은 말 중에 삼성전자 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삼성전자 측과도 얘기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후보 신분에서 예.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했다가 괜히 오히려 더 이거 일을 베릴 수가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 또 이제 좀 그런 거를 연구하고 여건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도지사가 그때부터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긴 한데 그냥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벌써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이 반도체 거점 도시화하는 강원도의 이제 원주 지역을 이런 식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사실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지요. 원래 전략 공천이 됐다가 다시 경선을 했습니다. 오늘 박지원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은 김진태 후보님의 과거 광주 관련 발언을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진태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이전에 반성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신 걸로 기억하고는 있는데, 예.
글쎄요, 뭐 다른 당의 또 비대위원장께서 뭐 한 말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에 예.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과 강원도민들의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출된 후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강원도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 이미지가 좀 강성 이미지, 이전에 친박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때도 강성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꿔가고 있으시다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아유, 그냥 이렇게 우리 진행자께서 쉽게 얘기하시지만 이 듣는 사람은 참 이게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뭐 그냥 강성, 친박 그 말로 그냥 죽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 많이 지금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진태가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고요. 원래 그렇게 강성이 아닌 이 아주 그 순둥이 전형적인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참 이런 격동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런 좀 뭐 이 프레임 그런 것도 이렇게 많이 좀 씌워져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정치가가 아니라 행정가 강원도지사를 뽑는 선거이다 보니까 더 원래 가졌던 이런 좀 부드러운 또 포용의 이미지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뭐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냥 뭐 장점이 많은 분이고요. 좀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아, 본인에 비해서요? 뭐 꼭 비해서라기보다요. 예. 예를 들면 뭐 우리 뭐 윤석열 뭐 당선인 때 뭐 어떤 뭐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서 확답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거나 예. 우리 정부의 교육부 장관을 지금 민주당 그 이광재 우리 후보가 또 뭐 추천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쉽게 생각하기 힘든 예.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분인데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오지랖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뭐 네거티브보다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강원도지사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회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